윤 참판댁 교수가 머슴에게 시집을 갔다며 그것도 말도 더듬고 숫자도 못 세는 그 바보 머슴에게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조롱했지요. 아이고 양반 계집도 팔자가 세면 별짓 다 하네. 그 교수가 얼마나 기가 죽어 살까? 하지만 고을 어귀의 뜻밖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 그자가 이 마을에 숨어 있다 했다. 반드시 찾아라. 그들이 찾는 사람은 놀랍게도 모두의 조롱거리였던 바보 머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아니, 그 바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그자를 왜 관원들이 찾는 거야? 그날 이후 머슴을 향한 조롱은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바보 머슴. 아니, 그 사내가 대체 누구였던 것이냐? 이제 이야기는 밤마다 울리던 북소리를 유난히 마음에 품었던 한 교수, 윤현이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선조 임금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전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전라도 바닷가 고을 남창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의 칼에 쓰러진 이들의 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지 밤이면 바다에서 기묘한 북소리가 들려오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외적 귀신의 울음이라 여기며 두려워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는 전란의 공을 세운 공신들을 책봉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당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을 세운 이들 중 일부는 억울한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나기도 했지요. 남창현에도 그런 몰락한 양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 병조 참판을 지낸 윤대감의 집이었지요. 윤대감의 맏딸 연희는 22살의 처녀였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양반가의 교수였으나 이제는 남루한 옷을 입고 직접 부엌일까지 거드는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연희의 아버지 윤대감은 전란 중 역적의 무리를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그 공을 시기한 대신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병까지 얻어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연희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셈에도 밝았으나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성정이었습니다. 얼굴은 제법 고왔지만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을 고집하여 마을 사람들은 양반집 교수답지 않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에는 병약한 아버지와 10살 난 남동생, 그리고 연희를 어린 적부터 돌봐 온 유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이던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이제는 머슴 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망한 양반집이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했고 아버지의 옛 동료라며 찾아오는 자들마저 수상한 눈빛으로 집안 살림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집안 머슴 중에는 길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장정이었으나 마을에서는 바보 길복이라 불렸지요. 길복은 말을 더듬고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다 엎지르고 밭을 갈다 쟁기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복이만 오면 집안이 깨진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길복은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다만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주눅든 모습으로 다녔기에 그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는 이가 없었지요. 연희는 길복을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보처럼 구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그저 불쌍한 머슴이라 여기고 각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북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쿵, 쿵쿵, 쿵. 일정한 장단을 가진 소리였지요. 마치 누군가 신호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저건 외적 귀신이 아직 바다를 떠돌아 그런 것이옵니다.
밤에는 절대 창문을 여시면 안 되옵니다. 하지만 연희는 북소리가 들릴 때마다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귀신의 소리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소리였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장날에 마을 무당백도령 할미가 연희를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기씨 팔자 보통 팔자가 아니여. 남편 복이 크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구먼. 달 아래 북소리가 들리는 밤 그 북소리를 잘 들으셔야 할게요. 연희는 무당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으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북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창문을 살며시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바닷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연희는 그것이 길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무슨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연희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북소리는 평소보다 더 길게, 더 절실하게 울려 퍼졌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윤대감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불러온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외란 때 입으신 상처가 속에서 골마 터졌사옵니다. 귀한 약재가 아니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연희는 의원이 적어준 약재 목록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인삼, 녹용, 사양까지 모두 은자 수십 냥은 들어야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연희는 집안의 마지막 남은 비녀와 놀이개까지 팔았으나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마을 부자들을 찾아가 애걸했으나 한때 아버지에게 아첨하던 이들은 냉정하게 문을 닫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유모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혼인 예물이라도 받으시면 그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아버님을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사옵니다. 연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돈 때문에 혼인을 한다는 것이 치욕스러웠으나 아버지의 목숨 앞에서는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로 그날 고을에서 소문난 부호 박만석의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박만석은 남창현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혼담의 내용을 들은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보 길복을 사위로 삼고 싶다 하옵니다. 은자 50냥을 예물로 드리겠다 하옵니다. 유모가 전한 말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만석 댁의 머슴이자 양자로 드렸다는 길복, 그 바보 머슴과 혼인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양반 규수가 머슴 바보와 혼인이라니 윤참판 댁도 끝이 났구나. 그래도 은자 50냥이면 엄청난 돈 아닌가. 박만석 영감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네. 연희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자신의 체면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창밖에서는 또다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쿵, 쿵. 날이 밝을 무렵 연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바보 머슴의 아내가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저는 시집을 가겠습니다. 연희의 말에 유모는 눈물을 흘렸고 자리에서 일어난 윤대감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박영감은 아비의 옛 전우이시니라. 너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대감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으나 연희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혼인을 결심한 그날 밤 연희는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파도 소리 대신 북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하늘에서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연희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학은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의 북소리를 잘 들으라. 이 나라의 장부가 그 속에 숨어 있도다. 학의 발로 북을 쿵쿵 울리자 그 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학의 발치에는 낡은 병서와 별자리가 그려진 책이 놓여 있었지요.
연희가 그 책을 집어들려 하자 학이 날개를 펼쳐 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 그대는 다만 기다리며 지켜볼지어다. 바보는 바보가 아니요 머슴은 머슴이 아니니라. 학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 자리에 북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북 위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핏자국이 점점 커지며 온 바다를 붉게 물들였지요.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적셨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멀리서 또다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은 장단이었지요.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닷가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한 사내가 북을 치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것이 길복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바보 머슴 길복이 밤마다 바닷가에서 북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꿈속 학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보는 바보가 아니요 머슴은 머슴이 아니니라. 혼인을 앞둔 자신의 서방이 대체 누구인지 연희는 알 수 없었으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박만석은 약속대로 은자 50냥을 예물로 보냈고 그 돈으로 윤대감은 귀한 약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길복은 허름한 혼례복을 입고 윤대감 댁에 나타났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눈매는 또렷했으나 고개를 숙이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조차 어설펐지요. 소인이 잘 모시겠사옵니다. 길복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양반 규수가 저런 바보와 혼인이라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네. 돈 때문에 팔려가는 거지 뭐. 참 기막힌 일이야. 연희는 붉은 혼례복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지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혼례를 마치고 박만석댁 사랑채로 들어간 첫날 밤 길복은 연희를 앞에 두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술만 따라주다가 술잔을 떨어뜨리기도 했지요. 죄송하옵니다, 마님. 길복은 허둥지둥 술잔을 주워 담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지요. 그때 길복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희는 의아해하며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길복은 마당 한쪽에 놓인 북 앞에 서서 북채를 들어 북을 한번 쿵 울렸습니다. 쿵. 깊고 낮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길복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이 이상했으나 바보라서 긴장해 저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길복은 방 한쪽 구석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연희는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시댁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마구간 뒤편을 지나다 숨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판자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문이었지요. 주변을 살피던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없이 어두웠으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대강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가득 책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평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지도를 그린 병서, 진법이 적힌 책,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서찰들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병법 24편이라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군사를 배치하고 적을 무찌르는 법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지요. 또 다른 책을 펼치자 조정 대신들의 이름과 함께 동인, 서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신의할 자, 경계할 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지요. 가장 놀라운 것은 벽에 걸린 지도였습니다. 조선 팔도가 그려진 지도 위에 각 고을마다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군 500, 적군 300과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책상 위에 놓인 서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남창현에서 북소리를 들으면 곧장 응하라. 때가 되면 한양으로 올라갈 것이니.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보 머슴 길복이 이런 것들을 감추어 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요. 아니면 길복이 바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자신이 혼이 난 서방이 대체 누구인지 이제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길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낮에 길복은 여전히 바보 머슴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다 엎지르고 밭을 갈다 쟁기를 놓치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지요. 하지만 연희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일부러 꾸며낸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물동이를 엎지르는 동작이 어딘지 어색했고 숫자를 세지 못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일부러 어려운 한시 구절을 중얼거렸습니다. 만고 강산 일조몽, 백년 세사일장기. 천년의 강산도 한바탕 꿈이요, 백년 세상사도 한판 바둑이라는 뜻이었지요. 길복의 눈이 잠시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그 뜻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했지요. 하지만 곧 다시 멍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길복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보처럼 굴었으나 연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바보가 된 것이라고 말이지요. 밤이 되면 길복의 행동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길복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희는 몰래 뒤를 따라갔지요. 길복은 마구 간 뒤 숨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가 아는 바로 그 방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길복은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길복의 얼굴은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근엄했으며 책장을 넘기는 손놀림은 능숙했지요. 마치 학식 높은 선비나 장수처럼 보였습니다. 길복은 책을 덮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짚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지요. 그 모습은 전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대사를 걱정하는 신하 같았습니다. 한참 뒤 길복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요. 길복은 바닷가로 향했고 연희는 멀찍이 떨어져 그를 따라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길복은 북을 꺼내 일정한 장단으로 울렸습니다. 쿵, 쿵쿵, 쿵. 그리고 잠시 기다렸지요. 멀리 바다에서 똑같은 북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길복이 북소리로 누군가와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밤 연희는 다시 한번 길복을 따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길복이 북을 치자 안개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군졸 같은 차림의 사내 셋이었지요. 사내들은 길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연희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조정 사정이 더욱 험악해졌사옵니다. 서인 대신들이 동인 공신들을 영모로 몰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도련님의 조남이 적힌 역적 명단이 돌고 있다 하옵니다. 위험하옵니다. 길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에 듣던 더듬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음성이었지요.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 도련님, 언제까지 이 고을에 숨어 계실 작정이십니까?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사옵니다. 길복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겠다. 하지만 지금 한양으로 올라가면 나뿐 아니라 이곳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하오나 도련님.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발을 헛디뎌 자갈이 굴러 떨어졌지요. 그 소리에 길복과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길복이 재빨리 바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길복은 한참 주변을 살피더니 사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승이었을 것이다. 어서 돌아가거라. 다음 보름에 다시 신호를 보내겠다. 사내들은 배에 오르고 길복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바위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한참 뒤 길복이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희가 숨어있는 바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마님, 밤바람이 차가우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연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길복은 처음부터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길복은 연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부터 연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지요. 더욱 정중하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님,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마님, 이 일은 소인이 하겠사옵니다. 길복은 여전히 말을 더듬었으나 연희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 역시 길복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두려움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박만석댁의 묵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부 한쪽에 박길복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위에 다른 글씨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햇빛에 장부를 비춰보았습니다. 지워진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지요. 이경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도 병마절도사 이원경 공의 적장자. 연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도 병마절도사 이원경이라면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전란이 끝난 뒤 영모죄로 몰려 옥에 갇혀 세상을 떠난 비운의 장수이기도 했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약기운으로 잠들어 계셨지만 연희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형 전란 중 사라진 이 공의 아들을 남창현 박만석댁으로 보내 숨기니 그대가 보살펴주게. 언젠가 세상이 바르게 서면 다시 조정으로 돌려보내주시게. 이 아이는 나라를 위해 쓸 큰 인물이라네. 편지 끝에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연희를 경진의 아내로 삼는 것이 좋겠네. 두 집안 모두 전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네. 연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길복의 정체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희와 길복의 혼인 역시 우연이 아니었지요. 길복, 아니 경진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을 시기한 대신들의 모함으로 가문과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바보 머슴으로 변장해 숨어 지내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사람이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세월이 말입니다. 연희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경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경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지요. 연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의 본명이 이경진이시라는 것도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사옵니다. 경진의 얼굴에서 바보 같은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참 연희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께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마구 간 뒤 서재를 본 날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북소리를 들은 날 모든 것을 확신했지요. 경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아니, 제가 마님을 속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제 목숨뿐 아니라 이 집안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경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지키신 것입니다. 서방님의 비밀이 드러나면 저희 집안도 화를 입을 것이니 서방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짐을 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경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외롭게 견뎌온 그였지만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님, 서방님, 저는 이제 서방님의 진짜 아내가 되겠습니다. 서방님의 비밀을 지키고 서방님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연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경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인한 여인이 단순히 아름답고 착한 교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라는 것을 말이지요. 경진은 연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연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서방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창현의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관원들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양에서 관원이 온다는데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닐까? 혹시 세금을 더 거들어 온 건 아닐까? 하지만 경진은 그것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밤사이 바닷가에서 받은 신호에 조정에서 경진을 찾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흘 뒤 객사에 한양의 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고을 수령을 찾아가 명을 전했습니다. 전란 공신의 자손 중 영모를 꾀한 자가 이 고을에 숨어 있다 하니 박길복이라는 자를 내놓으라. 수령은 놀라 물었습니다. 박길복이라면 박만석 댁의 바보 머슴 아니옵니까? 그 자가 무슨 영모를 꾸미겠사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 당장 그 자를 잡아들이라. 관원들은 군졸들을 이끌고 박만석 댁을 포위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칼을 찬 군졸들이 대문을 두드렸지요. 박길복을 내놓아라. 박만석은 겁에 질려 떨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길복이는 그저 바보 머슴일 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이 집을 샅샅이 뒤져라. 군졸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진은 연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마님은 아무 일에도 연루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서방님. 하지만 경진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관원들 앞에 선 경진은 일부러 바보처럼 떨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박길복이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관원은 경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이원경의 아들 이경진이냐?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머슴이 병서를 쓰고 북으로 군사를 부른단 말이냐? 관원의 말에 경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마구 간 뒤 숨겨진 서재가 발각되었지요. 여기 병서와 지도가 있다. 조정 대신들의 명단도 있다. 이것은 분명 영모의 증거다. 관원은 병서와 서찰들을 들고 나와 경진 앞에 던졌습니다.
이래도 내가 그저 바보 머슴이라 우길 작정이냐? 경진은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은 이원경의 아들 이경진이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영모를 꾀하지 않았다면 왜 이런 것들을 숨겨두었느냐?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인데 대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셨습니다. 소인은 그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 뿐입니다. 관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무슨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냐? 내 아비는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죽은 것이다.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관원들이 연희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소녀는 이경진의 아내 윤연희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병조 참판을 지낸 윤대감이십니다. 윤대감? 그 역시 전란 중 직을 잃은 자가 아니냐? 관원은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윤대감도 잡아들여라. 이들은 모두 한패다. 군졸들이 윤대감을 끌고 왔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억지로 끌려온 윤대감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경진과 아무 관계가 없사옵니다. 다만 딸이 박만석 댁에 시집을 갔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이경진을 숨겨준 것이 아니냐? 박만석 역시 겁에 질려 경진에게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준 것뿐이옵니다. 그가 역적의 자식인 줄은 몰랐사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한날에 돌변했습니다. 원래 수상한 바보였어. 우리는 저자와 상관없소. 경진은 모든 것을 자신 혼자 뒤집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은 소인의 짓이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소인을 잡아가십시오. 경진은 스스로 손을 내밀어 포박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앞으로 뛰어나가 경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 병서와 글씨는 모두 제가 쓴 것입니다. 관원들과 모든 사람이 연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진도 눈이 커졌지요. 마님, 무슨 말씀을? 저는 어릴 적부터 글을 배웠고 병서를 탐독했습니다. 그 방의 책들은 모두 제 것입니다. 관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인네가 병서를 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시험해 보시지요. 관원은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병서의 구절을 써보아라. 필체가 같다면 내 말을 믿어주지. 연희는 밤마다 경진이 남긴 글을 몰래 따라 쓰며 익혀둔 필체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지요.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였으니 연희는 한치의 틀림도 없이 경진의 필체를 따라 썼습니다. 관원들은 글씨를 보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필체가 정말 같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지만 관원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여인네가 이런 병서를 쓸 리 없다. 너 역시 영모를 돕는 자가 아니냐. 관원은 칼끝을 연희에게 겨누었습니다. 경진이 소리쳤습니다. 마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모든 것은 소인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바다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쿵, 쿵.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모두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큰 배 한 척이 남창포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관원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배는 무엇이냐? 관선이옵니다. 깃발을 보니 전라도 관찰사의 배옵니다. 배가 포구에 닿자 붉은 관복을 입은 관찰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와 한양에서 온 관원들 앞에 섰지요. 나는 새로 임명된 전라도 관찰사 정유길이다. 임금께서 특별 교지를 내리셨으니 들으라.
관찰사는 품에서 황색 비단에 쌓인 교지를 꺼냈습니다.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었지요. 전우도 병마절도사 이원경의 억울함을 밝히라 하시고 그의 아들 이경진에 대한 무고를 풀라 하시니 관찰사는 즉시 진상을 조사하여 아뢰라 하셨느니라. 한양에서 온 관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관찰사는 경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경진이냐? 경진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관찰사는 경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원경 공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젊은 시절 그대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싸운 적이 있다. 그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진중에 온 적이 있었지. 기억하고 계시옵니까? 어찌 있겠느냐. 내 살배기 아이가 장수들 앞에서 병서를 외우던 것을 보고 모두가 신동이라 칭찬했었지. 관찰사는 한양의 관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원경 공은 역적이 아니었다. 전란 중 왜적을 무찌르고 수많은 백성을 구한 영웅이었다. 관찰사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전란 당시의 장계와 기록이다. 이원경 공이 역모를 꾀했다는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공을 시기한 대신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무고한 것이지. 관원들이 변명하려 했으나 관찰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너희가 누구의 명을 받고 이경진을 잡으러 왔는지 나는 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억울한 공신들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임금의 뜻이 있으시니라. 관찰사는 경진에게 다가가 그의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경진, 그대는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목숨을 지켜왔구나.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경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감사합니다, 대감. 소인은 다만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관찰사는 연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경진의 아내인가? 그러하옵니다. 대단한 부인을 만났구나. 남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려 하다니. 관찰사는 윤대감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윤참판 오래간만이요. 그대 역시 억울하게 관직을 잃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요. 윤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다만 경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 아이는 나라를 위해 쓸 큰 인물이옵니다. 관찰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경진은 역적이 아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의 아들이며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한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석은 경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겁이나 도련님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경진은 박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영감께서는 3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크옵니다. 관찰사는 한양의 관원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는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하라. 이경진에 대한 무고는 모두 풀렸으며 곧 임금의 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관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관원들이 떠난 뒤 박만석 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평화 이상의 것이 있었지요. 진실이 밝혀진 기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경진은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 앞에 서서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이경진이옵니다. 연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경진은 자신의 지난 3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저는 한양에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옥에 가두었고 저 역시 잡혀갈 위기에 처했지요. 다행히 아버지의 옛 전우셨던 박영감께서 저를 남창현으로 데려와 숨겨주셨습니다. 박만석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공께서는 제 목숨의 은인이셨습니다. 전란 중 외적의 칼에 죽을 뻔했던 저를 구해주신 분이지요. 그 은혜를 갚고자 도련님을 숨겨드린 것입니다. 경진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조정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모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북소리로 신호를 보내신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던 옛 부하들이 바다 건너에서 저를 지켜보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조정의 움직임, 대신들의 동향, 그리고 아버지의 무고를 밝힐 증거들을 모아왔지요. 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경진아, 내 아버지와 나는 함께 전장에서 싸운 전우였다. 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나는 반드시 내를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지. 장인 어른. 그리고 연희를 내 아내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연희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다. 그 아이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철같이 단단한 아이니까. 연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도령 무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본 학과 북소리는 다 이날을 위한 것이었지. 달 아래 북소리가 들리는 밤 바보가 장수가 되고 머슴이 영웅이 되는 날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경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도련님을 몰라보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련님. 경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보로 여겨주신 덕분에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경진과 연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비밀도 없었고 다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한양에서 특별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교지를 가지고 박만석 댁을 찾아왔지요. 이경진, 임금께서 그대를 병조 참지에 제수하시고 아버지 이원경 공의 억울함을 씻어주라 명하셨다. 경진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신은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게 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다. 이제 그 진실이 온 나라에 알려질 것이다. 며칠 뒤 경진은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 행세로 여러분을 속였으니 원망이 있어도 마땅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저희가 도련님을 몰라보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도련님의 앞날에 큰 복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박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경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도련님은 저에게 아들 같은 분이옵니다. 영감님,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은 영감님 뿐이십니다. 한양에 올라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윤대감의 벼슬 역시 회복되었습니다. 병조 참판에 다시 제수되었으나 윤대감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소신은 나이도 많고 병도 깊사오니 이제는 고향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윤대감의 뜻을 받아들이고 대신 남창현의 서당을 크게 지어주도록 명했습니다. 윤대감은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예전의 영광과는 다른 더 깊은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연희는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딸이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희야, 너는 이제 병조 참지의 부인이다. 당당히 한양으로 가서 서방을 잘 내조하거라. 아버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윤대감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서방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그리고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지. 어디서든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경진과 연희는 가마에 올라 손을 흔들었지요. 박만석은 끝까지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 경진과 연희는 마지막으로 남창현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경진은 오랜만에 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북을 한번 울렸습니다. 쿵! 깊고 낮은 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에 울리는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의 고난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경진은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할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거짓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만나고 마님이 저를 이해해 주셨을 때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경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처음부터 서방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머슴이었으나 속으로는 나라를 품고 계셨지요. 마님은 겉으로는 연약한 교수였으나 제 목숨을 지켜준 가장 담대한 장수였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부로서의 예가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올리는 절이었지요. 멀리 바다에서 북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경진을 지켜보던 옛 부하들이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진은 북을 다시 한번 울리며 화답했지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날렸습니다. 연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한양으로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서방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지요. 하지만 마님이 제 곁에 계시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서방님. 석양이 점점 저물어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바다를 환하게 비추었지요. 백도령 무당이 말했던 학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바보의 북소리를 잘 들으라. 이 나라의 장부가 그 속에 숨어 있도다. 연희는 이제야 그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경진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른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경진과 연희는 북을 바닷가에 남겨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북은 남창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와 함께 말이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 경진은 연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함께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서방님.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를 믿고 지켜준 두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지 말고 그 속에 숨은 북소리를 들으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요. 진정한 지혜는 때로 어리석은 얼굴을 쓰기도 하는 법입니다. 바보 같은 모습 속에 장수의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연약해 보이는 교수가 가장 용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